안녕하세요. 다정톡을 진행하고 있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다정톡, 다정하게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정책을 이야기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우선 진행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세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래의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취업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과 미래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먼저 개괄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분 우선 모셨는데 강정수 박사님 미디어 전문가로 그리고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하시고 라디오에서도 하시고 하고 계신데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랩 2050의 황세원 실장님 모셨는데요. 저희 작년에 제조업 고용위기에 대한 전국 지도를 그리고 발표를 해서 굉장한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기도 하죠. 황세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취업 시장 정말 어려운지 우선 그 문제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기술이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체감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요.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일자리위원회 웹사이트에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5%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상 원하는 사람 중에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4명 중 1명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아시는 것이 청년들이 우리 한국은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있고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고 취업이 잘 되는 예를 들면 분야 공과대학, 문과대학 뭐 문송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과대학은 전반적으로 안 되죠. 그러면 이 25%의 충격이 평균적인 25%의 충격이 아니라 특정 대학에는 더 클 수 있고 특정 과에는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상 아비규환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상황들이 지금 대학생들, 취준생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이 올해 2019년 상반기 공채입니다. 상반기 공채에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지난 2018년에 각 대기업 총수들이나 대기업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우리 내년에 좀 더 고용하겠다, 고용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들도 하고 그런 발표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꿈에 부풀었어요. 상반기 공채에서 좀 뜨겠구나. 근데 웬걸 신세계 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만 해도 되게 10명 미만의 티오가 신세계 이번에 그렇게 뭐 신세계 글로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이 10명 미만으로 뜬다든지 자신들은 더 많이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물론 부푼 꿈을 아직 완전히 접진 않았어요. 하반기 때 많이 뽑겠지. 뭐 이런 기대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 물론 이제 일부 대학의 학생들입니다만 만나서 뭐 이런 조사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죠. 거기에 있는 이제 취업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요즘은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위해서는 잠깐 들어가지 거기 게시물 읽기 싫다라는 거,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대생들도 취업 안 된다고 막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막 정신적인 압박들이 막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취업이 특히 문과생들, 이과생들, 미과생들, 사회과학생들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경영학과나 전통적으로 취업이 잘 됐던 공대로 조금씩 이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심각한 거고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자면 기술 일자리 때문에 기술대 진화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당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은 있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데 정말 따져보고 싶어야 될 것은 그것이 인공지능 때문에 나를 안 뽑는 건지 과연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백화점에 되게 확장세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주로, 구미로, 부산으로, 대구로 백화점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막 확장될 때는요 정말 무진장 뽑았습니다. 백화점뿐인가요? 그 나중에 마트도 계속 확장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세에 있었던 편의점도 그랬고. 성장세에 있을 때는 왕창 뽑아서 예를 들면 1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몇 명은 적합성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결국은 50명이 남을 수도 있고 30명이 남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적은 수가 남는 걸 생각해서 여유 있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 시즌에는 취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서 이직이라든지 적성에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도 성장세가 멈추다 보니까 적게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둘 사람들까지 그 비용까지 부담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더 적은 수를 뽑게 되고 고용하는 프로세스도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취업문은 더 좁아지는 거죠. 즉 트라이얼 에러로 여기 한번 취업해볼까가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나는 이쪽 분야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나는 제약회사를 들어가야지. 그럼 제약회사에 관련된 시장 연구도 하고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전공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어떤 미래라든지 전망이라든지 현재 문제점도 스터디 모임 갖고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스터디 모임에서 제약회사 취업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이 과거는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달랑 몇 명 안 뽑으니 요것만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약회사 다 준비해야 되는. 네, 준비하는 사람들, 유통회사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별로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합 스터디 모임이 생겨서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하중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취직이 풀렸다는 문제가 없는데 2005년, 6년, 7년하고 2002때하고 다르게 지금 사실 2017년, 18년, 19년 오면서 이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신입사원 공채하면은 경력자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뭐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은 다른 대학 가려고 바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네. 한참 전부터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공채로 중견기업 들어가면은 바로 대기업 취업 준비하고 대기업 그렇죠. 취업된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 잘 아는 S 대기업 뭐 이런 데도 바로 공기업 시험 준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경력자들이 다 들어간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지금은 들어가면 이직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우선 일단 터치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터치다운 한 다음에 또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뭐 미디어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사나 이런 데 신입사원 교육 같은 데 종종 가요. 근데 보면 분명히 제가 저 학생을 알아요. 제 수업을 들었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큰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 공기업 방송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 여기 왜 들어왔냐 여기 재미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안정적이잖아요. 저 거기서 3년 경력 쌓았어요. 그러니까 보니 그 공기업에 있는 미디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중에서 비경력자가 없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아니니.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닌 거예요. 대졸자 대학생들은 그럼 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제2모 방송사 신입사원 교육도 하는데 아니 한 명도 예외 없이 경력자예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스타트업을 방문하면 저기 인턴 정말 훌륭한 분들 오셨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 인턴 가기 위해서 인턴 경력이 필요해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쌓고 대기업으로 인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이 지금 청년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황세원 실장님도 뭐 이제 제조업 고용위기도 연구하고 하시는데 어떤 제가 것 방금 얘기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제가 90년대 말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IMF 직후에 그 아비 교환을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선배들부터. 근데 그때도 정말 작년에는 뭐 100명 뽑던 기업이 한 명도 안 뽑고 이런 일들이 몇 년간 이어졌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때는 국가 전체가 이제 위기를 맞았고 그렇다고 저 기업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나중엔 다시 고용을 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재수없게 거의 걸린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 그 세대는 했고 그때 나름대로 벤처 기업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제 다른 뭐 게임 산업이 뜬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넓혀서 취업을 또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은 그러니까 기업은 무너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업은 나름대로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답답함.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느껴지고.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기업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도 지금 큰 산업 질서의 재편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전환 질서로 재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본인들도 방향들이 막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상장 기업 이익 같은 걸 보면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방향을 잡아서 그렇죠. 한쪽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건 못 잡은 상태. 그렇죠. 자동차 산업도 지금 변화의 지점에 있고 미디어 산업도 변화의 지점이 있고 모든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큰 제조 변화의 산업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상황이 있고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쟁 위기, 경쟁 압력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 전망의 어떤 불투명성. 자, 이런 부분이 오면 기업은 우선은 좀 대기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좀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뽑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전화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질문도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이런데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 취업준비생들한테 물어봐요. 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더 가냐면 시험으로 더 가는 겁니다. 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쪽으로 더 몰리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뽑는 수가 일정하고 시험 준비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을 책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공부하면 그래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내가 부지런하면 조금 더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잠을 덜 자면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뽑는 수도 변동도 크고 뽑는 문제들도 예를 들자면 과거 유명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 뽑을 때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현대자동차의 연관성을 적으시오. 자,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나마 역사적인 지식도 물어보고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현대자동차가 마구 성장할 때 여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로도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보는 거죠. 전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낼 때가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동차가 지금 산업이 큰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네는 혹시 아니? 혹시 너네는 준비하고 있니? 자 그런 사람 우리 같이 갈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어디서 배워요?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죠. 그러더니 분이 스터디 모임 나와도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더 잘한다고 해서 더 잘 뽑히고 이런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의 자동차 회사 창업해가지고 그렇죠. 왜 현대자동차 그렇죠. 신입사원으로 테슬라를 들어가요.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 우리가 뭐 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잃어버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방향성을 거죠.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이쪽으로 몰리는 거는 사람들의 필연적으로 지금 염소몰이 하듯이 저는 그쪽으로 몰고 있다는 사회가 거예요. 그렇게 몰고 있죠.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제조업 분야에 적은 수가 뽑는데 제조업 망할 것 같아. 뭐 지금 다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사업이 지금 조금 더 화랑에 있고 하지만 또 언제 중국에서 뒤처질지 몰라. 과연 여기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린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러한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감을 못하는. 제가 독일에서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가장 큰 주도이자이퉁이라는 미디어의 그 소셜 미디어하고 혁신 담당하는 팀장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독일 유학하셨죠? 네네네. 독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취업은 잘 된대요. 요즘 독일은 뭐 시험률 엄청나게 나왔고 사람이 없어서 뭐 난리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취업한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취업한 젊은 회사 한 5년 차까지가 우리 회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기업 경영인들은 되게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갈 수도 없죠.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씩 가는데 자기네들은 불안한데 그게 또 독일 스타일이잖아요. 네, 더 천천히 가죠. 그러다 보니 이 속도에 즉 이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 마음의 어떤 속도와 이 경영진들의 이 천천히 가는 속도가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식의 욕구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도자이퉁도 그들을 위한 특별 지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뭔가 공부라도 해서 뭔가 같이 토론이라도 해서 기업 내에서의 어떤 힘도 생기게 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서비스를 한다는 주도자이퉁도 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생기는 것은 이러한 방향성의 충돌들이 대단히 큰 그러니까 일자리의 축소가 만들어내는 여파인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또 뭐 학부모로서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실장? 아니, 저희 애는 뭐 야구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아직도 하나의 신화가 있는 게 그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도 기업은 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큰 기업들은 자기 방향 알고 있고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고 약간 믿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업들도 지금 좀 혼란이 보이는데 문제는 학생들은 거기다가 이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미래를. 근데 심지어 요즘은 이런 시도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떤 인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말 낱낱이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다 기업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뽑으니까. 그래서 뭐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보게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왜 삼성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를 웹에다 이제 넣어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업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막 생겨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 뭐 다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들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 취업준비생들 보고 그걸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너의 데이터가 여기 남겨지니까 기업들로 전달이 되고 너도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 고용센터 같은 데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 뭐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학생들이 하다가 다 중간에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 이제 고용센터에서도.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낱낱이 평가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평가를 다 했는데 너는 자동차 기업이 나왔어. 근데 저는 사실 미디어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 데이터는 거기 딱 들어가서 미디어 기업 쪽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자동차 기업에서만 그 지원 요청이 와.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과 지금 우리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조금 매치가 안 되고 특히 이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더더군다나 매치가 안 되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취업을 위한 공간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뭐 크게 볼 때 두 가지에서 하나의 인성을 기우고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필요한 인간상을 만드는 하나의 교육도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후자가 과거에는 전자만 어느 정도 되면 후자는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니 큰 문제 없이 나왔는데 이 후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과거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방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취업난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뭐 교수들의 어떤 승급 심사에도 몇 명 취업시켰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멘토하고 상담하고 이런 매칭하고 유령회사 만들어서 가짜 취직도 한번 시켜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전반적인 전체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우리나라가 봤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전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까지도 그 여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도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인지상을 명확하게 필요해. 그러면 대학도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기업도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고 불안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피해는 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이.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떤 건지 좀 사실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알파고 이후에 사람들이 인간 노동이 사라지는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 어렴풋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화되고 국경이 열리면서 이것 때문에 기업이 너무 이윤을 내기 힘드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고용을 유연화해서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이러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의 기계 시대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다라면 제2의 기계 시대는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을 가졌던 것이 알파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연한 공포감이 있고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방향성의 진단도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지만 저는 미스인포메이션이고 이걸 너무 활용하면 디스인포메이션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미스인포메이션은 잘못된 정보고 디스인포메이션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주장할 때 이걸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 진보를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1958년에 로버트 솔로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술 진보만이 다양한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인구의 노동이 증가할 때 자본 생산성이 높아질 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때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데 가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변화점을 맞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계속해서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진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술 진보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기술 진보라는 것은 정부의 R&D 투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일부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단어겠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있던 투자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아서 그는 이것을 엑소지니어스 베리아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외생 변수죠. 즉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지만 까보고 나니까 효과가 높은 그래서 1987년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신고전학파 즉 신자유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이론들이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던 기술 진보가 인류에게 따뜻한 그 무언가를 계속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술 진보는 선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파고 이후에 기술 진보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뭐
러다이드 운동하고도 저희가 뭐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초기 산업혁명 초기와 함께 가장 큰 형식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두려움의 실체는 조금씩 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정책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자 우리나라도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세상에 혁명위원회 만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쿠바도 아니고. 근데 뭐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훨씬 더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학회에서 플랜카드 걸어서 4차 산업혁명과 외교학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불문학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뭐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고등학생의 미래 뭐 다 딱지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사회적으로 환희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공포를 갖다가 완전히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체를 누가 정확하게 짚어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로버트 솔로가 얘기했던 기술 진보를 블랙박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박스가 하나는 로버트 솔로는 이걸 까면은 인류에게 긍정적 기여를 할 거다. 그러니 블랙박스에다 엄청나게 돈 때려박자. 그 당시 또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하듯이 연구비 경쟁하면서 기술 진보에 대한 막대한 투자, 특히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과학만이 지식 교육만이 미국이 살 길이다, 넘버원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뭐 달까지 진짜 갔는지 모르지만 달도 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진화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술 진보가 어떤 의미냐면 그 블랙박스를 까면 좋은 상자가 아니라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거 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분위기가 저는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포가 있다. 실제 영향보다는. 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가 노동을 대체하는 문제는 사실 증기기관도 그런 거고 네. 뭐 방적기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지게도 노동을 대체하죠. 사람 10사람이 옮겨야 될 걸 갖다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건데 왜 유독 지금 기술과 노동 대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좀 꼭 기술 때문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체제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본주의 체제하고 지금 자본주의 체제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기술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기술 진보는 이게 연속적인 거잖아요. 쭉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체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정책적인 실수들이 있었죠. 블랙박스로 놓으면은 정책이 실수하고 오류하게 돼 있고 과거에도 좀 그랬던 것이 있고 앞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에이스 모글로하고 레스트 레포라고 하는 MIT 교수하고 보스턴 대학 교수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2편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 뉴스레터에서 그 내용 소개도 하셨죠. 강정수 박사님 뉴스레터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술 진보라고 본다라면 지금까지 기술 진보를 어떻게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표현해 왔는가라고 했을 때 잘못 그 사람들은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태스크, 태스크의 변화를 봐야 된다. 잡이 아니라 태스크다. 네, 잡을 보면 안 되고 태스크를 봐야 된다. 기술의 진보가 영향을 미치는 건 태스크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뭐냐면 태스크 컨텐츠 오브 프로덕션이라는 거예요. 생산의 태스크 컨텐츠라는 건데 일종의 태스크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이죠. 태스크 1, 태스크 2, 뭐 태스크 3 이게 있는데 기계가 진화되면서 요 구성이 변하고 요 태스크가 확장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어떤 특정의 조합이 잡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드는 예입니다만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Natural Ice와 Artificial Ice. 요즘 인공지능에 Artificial 많이 들어가니까 이 자연 얼음과 이 인공 얼음 산업 이 기술 진화하고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 보스턴에 있었던 한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얼음을 당시 이제 부자들이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19세기 미국에서 이제 부유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농장들 만들고 돈 좀 무역도 좀 하면서. 그러니까 1930년대, 20년대 이때 1830년, 20년대, 30년대 야, 이 얼음을 부잣집에서는 이거를 우리처럼 서빙고 동빙고처럼 가둬놨다가 좀 여름에 먹는 거예요.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요거를 쿠바에다 갖다 팔면 어떨까? 아니 미국 남부에다가. 그래서 쿠바에 싣고 가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싣고 가는데 가다가 배에서 얼음이 80%가 녹았대요. 그래도 20% 남은 거잖아요. 쿠바에 있는 상류층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이런 것이 무엇인지 거의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이스박스고 하나는 칵테일입니다. 얼음을 넣어서 술을 먹으면 이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장사꾼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
중국, 필리핀, 일본까지 판매가 됩니다. 자연 얼음을 근데 가다가 대부분 녹죠. 아이스박스를 개발하긴 했어도. 그랬더니 이 산업이 될 때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허드슨강에서 얼음을 까요. 이 톱으로. 근데 기술이 진화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톱질하는 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톱질하는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이 일자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이 진보한 거죠. 그러면 얼음 톱질하던 사람의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태스크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말을 뒤에서 끄는 사람이죠. 근데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마부죠. 이 잘라진 얼음을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지니까 이걸 빨리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여기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드 자동차에 들어갔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먼저 도입된 게 이 얼음 쪽이에요. 이 얼음을 큰 규격한 걸 착착착착착 실어 나릅니다. 그럼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이걸 수리하는 사람이 일자리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잡이. 그리고 이거를 적는 흔히 말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뉴욕시까지 기차로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에 배에 실어서 배가 한 대 떠났던 것이 이제 20대, 30대가 얼음 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시장의 확대하고 연결될 때 시장의 확대하고 연결될 때 즉 매출의 증가겠죠. 한 기업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는데 경쟁이라는 거. 시장은 경쟁하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발전하다가 한번 그래도 태격을 맞은 것이 중국의 발전이잖아요. 노르웨이가 생각한 거예요. 야, 뭔가 허드슨강에 있는 얼음은 뭔가 이상한 게 좀 들어있어. 우리는 조금 더 청정 얼음이야. 그래서 이 북극에 있는 얼음 잘라가지고 영국, 특히 영국이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 없은 시대. 여기다 갖다 판 겁니다. 그랬더니 주춤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다시 내추럴 아이스의 왕자로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업 간에 경쟁하면서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또 축소되는 거예요. 여기서 축소를 우리가 기술 진보로 볼 거냐?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미국의 얼음 산업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는 또 일자리가 늘어나죠. 자기네들이 이 시장 먹은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 뭘 합니까? 냉장고가 전에 이제 암모니아수를 발견하게 돼서 저장하게 되죠. 아티피셜 아이스를 처음으로 공장에서 얼음을 만드는 걸 미국에서 만들어냅니다. AI네요, artificial 아이스. 그렇죠. 아티피셜 아이스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플랜트 아이스라고 하죠. 공장 아이스. 우리도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생선 보관할 때 이따만한 얼음들. 맞아요. 자연 얼음이 아니라 공장 얼음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내추럴 아이스는 이 산업도 다 죽여버리고 저 노르웨이도 다 죽여버립니다. 노르웨이고 미국이고 다 허드슨강 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일자리 다 없어졌네. 네,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산업이 되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스크를 볼 때는 디스플레이스 이펙트, 즉 대체하는. 내가 이 톱질을 하다가 말을 끄는 사람으로 갈 수 있고 이거를 운반하는 사람이고 또는 사무직으로 보관하고 또는 무역상이 돼서 쏠라쏠라 하면서 인도 가서 물건 팔고 필리핀 가서 물건 파는 이 역할로 태스크가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확장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모글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산성의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생산성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생산성의 증가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디스플레이스,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 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일들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석한 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1982년까지는 쭉 회복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스크의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자리 총량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업무의 총량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업무의 총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회복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자본 친화적인 세무 정책, 자본 친화적인 경제 정책, 즉 노동 친화적인 경제 정책이 아니라 즉 노동자에게는 어떻게든지 세금 다 뽑아내면서 자본가에게는 기술 투자하면 감면해주고 왜 로버트 솔로의 영향인지 몰라도 기술 진보가 인간의 소득 수준을 국민 소득을 높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자꾸 기술 진보에 대한 세제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금도 R&D 지원금도 줘주고 근데 노동에 대한 R&D 지원금도 짝하고 자본에 대한 R&D 지원금 신약 제조에 대한 R&D 지원금이 크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대한 노동의 지원금이 크겠어요. 기술 진화에 대한 진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진보 그거 노동에 대한 정책은 요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즉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자본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면서 기업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냐면 가능하면 자본 투여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동자가 파업을 해요. 그럼 이번에 예를 들면 철도 노동자가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지 뭘 철도부터. 자동차는 자율주행 오려면 전 아주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철도는 fully 인간이 조금만 커맨드 주면 다 하잖아요. 이미 그 판교 가는 지하철 그렇죠. 무인 그렇게도 하고 있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독일 철도 같은 경우에도 무인하겠다고 하고 근데 이런 건 뭐냐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일꾼 저기 노동자들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정부가 철도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는 거를 하게 되면 지원금도 있다는데, 지원금도 있다는데 거기에서 나온 뭔가의 혜택도 있다는데 그리고 법인세 감면도 여러 가지 혜택의 수단도 있지만 뭐 우리도 뭐 2월달에 뭐 13월에 월급도 받긴 하지만 요 혜택보다는 기업의 법인세 혜택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혜택보다 자본에 대한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 에이스 모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끊임없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본이 확장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버트 솔로처럼 블랙박스가 아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이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으니 국가가 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절 불가능한 외생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절 가능하니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거는 일자리를 너무 줄이니 이 부분의 속도는 좀 둔화시키고 이 부분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 진화니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 또는 사회 전체 이득이 있으니 이쪽은 기술 진화를 좀 더 강화하고 공적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되면 공적 투자할 필요 없다. 기업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기술 투자해야 될 부분과 공적 기술 투자를 할 부분을 구별을 해보기 시작하자.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블랙박스를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 정책이 옳고 그르건 간에.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블랙박스를 자꾸 해체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난 거에 대한 해석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 세계경제사라는 책에 보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난 이유가 임금이 너무 높아서 영국 노동자들 임금이 초기에 너무 높아지니까 자본가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일을 하느니 기계를 더 도입해야겠다고 하면서 증기기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먼저 발달해서 결국은 산업혁명의 주역이 됐다는 그런 해석을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에이스 모글러가 일본하고 한국을 그 논문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되게 심각한 속도로 빨라질 경우에는 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한국하고 일본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즉 노동 단가는 높아진다. 고령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과연 자본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대체하려는 매력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은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로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토론해 볼 건데 판독 기술이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MRI를 찍거나 요즘 판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현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와스나와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가장 많은 영국 정부입니다.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병원에서 찍는 즉 공립대학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찍는 MRI나 이런 찍은 다 알파고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탠포드에서 발견한 거는 인간의 음성으로만으로도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발생할 확률을 진단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자, 즉 진단 기술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의사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 판독 쪽에 예를 들면 정확도가 더 좋아진다라면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사 일자리는. 근데 저는 의료 부분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일찍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기 진단 받으러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공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개인 경험 병원에다 맡겨가지고 이걸 사유화시켜서 비싸게 인공지능이 당신의 병을 예방해 줄 테니까 돈 더블 내서 이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진단해주니 우리 아내 주사를 공적으로 했으니 아주 저렴하게 우리 혈압 재듯이 당신의 병을 진단해 줄게요.
그 대신 기업에게 이게 그러면 병원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호사 더 뽑고 의사 더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산업혁명 이야기에서 영국이 어쨌든 증기기관 빨리 개발하고 방적기 기술 많이 도입했는데도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니까 네. 팔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생산성 높아지고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게 파이가 커지니까 일자리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거하고 같은 저는 맥락인 비용을 거죠. 줄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보다는 기술 진보보다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 진보에는 국가가 공적으로 투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이 판독 기술, 즉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어떠한 질병에 대한 판독 기술 같은 경우 공적 자금을 들여서 투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용을 거의 의료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파킨슨 병이 50대만 돼도 예측해서 너는 60대면 15% 확률, 70대면 몇 프로 확률이니 지금부터 열심히 자 구단 외우고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병원 수요가 저는 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 핵심 기술을 특정 사기업에게 개인 병원에게 주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저 어떠세요, 황세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 상황도 좀 궁금하고. 아니, 저는 이제 기업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정부가 노동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 비슷한 분야가 뭐냐면 교육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인재를 길러내라, 뭐 혁신 인재, 무슨 미래 인재, 뭐 해서 뭐 대학들 보고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라,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이 바뀌면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 바뀌는 거죠. 수는 뭐 늘 수도 있고. 태스크가 근데 바뀌는 문제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제 그게 너무 경직돼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막 10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겨우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일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그 워크숍 같은 걸 했을 때 왔던 어떤 여자분이 정말 생생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제일 잘 나가는 그 테크 기업에 다녀요. 근데 그 기업은 뭐 당장 망할 리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최소한 몇십 년은. 근데 그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인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해 했더니 자기는 10여 년을 준비를 해서 이 회사로 옮겨와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회계 업무가 없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된대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은 없어지지 않지만 내 일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뭐라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10몇 년을 준비해서 이 회계 전문가가 됐는데 이제 뭘 배운단 말인가, 그게 너무 의욕이 안 나고 그냥 걱정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행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병행해 왔던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또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너무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에 들어간 올인하니까. 다음에 몇십 년 장기 근속하는 걸로 짜 놓으니 이 사람들의 불안이, 사회가 조금만 변해도 어떡하지 이런 게 지금 그거 너무 하나 큰 것 같아요. 놓치면은 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추락하는 되는 거죠. 거니까. 저는 회계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계가 자동화 점점 되면서 지금도 많이 되어 왔고요. 어떻게 주판 있던 세계와 전자계산기와 엑셀이 있는 시대가 가질 수가 같겠습니까? 없죠. 분명히 기기 달라지고 뭐 있는 이런 거. 것처럼 그렇죠. 저는 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분명하게 일부는 대체를 할 거예요. 대체를 할 텐데 그들에도 회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돼서 그것도 에이스 모글루가 이제 사례로서 이제 교육 산업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아무리 선생 숫자하고 조교 숫자 늘려도 이 교육의 질이 그것에 의해서 노동자의 일자리의 수에 의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 교육의 내용 어떻게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학습법들이 더 중요하지. 근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 각 개인의 학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지, 배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 개인 멘토링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가입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예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수학을 예로 들면서, 예를 들면 수학이 더 쉽겠죠.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 수학을 예를 들면 그게 푸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계속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얘한테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주자라는 거예요. 얘의 지금 이 학생이 요 부분에서 배움이 부족하여 전체 배움 수학 실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요 부분을 당신은 좀 더 지도를 해줄 것. 자, 이렇게 개별 선생님들과 이 선생님들에 대한 노동을 줄여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기다가 엄청난 일자리 투자를 해줘서 다 1인당 한 명씩 다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교사들한테 나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내가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지도해 주자.
그건 왜 국가가 돈도 있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학생대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교사 한 명과 학생 수는 많이 줄었지만 왜 우리 1대1 시대는 왜 못 꿈꿔요? 예? 그들에게 교사 한 명씩 붙여주는 거예요. 학생이 그렇죠. 1000명이면 교사 1000명 있어가지고 그 일자리 1000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노동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예.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상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나 아니면 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요한 생산물이던 시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산업혁명 시대면은 면직물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걸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자리의 출구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에서는 그 피크에 달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은 자동차를 탈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며 이런 이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더 지금 분명히 필요한데 덜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 서비스업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서는 태스크가 진짜 새로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그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의사, 교사 이런 직업의 수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자리고 엄청 노력을 해서 되는 일자리인데 그걸 늘리면 이미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렇죠. 위상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득권의 반대가 자격증 굉장히 시스템이죠, 크고,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물론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렇게 인접한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제조업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조선업 자동차 산업에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접 산업으로 가기에는 인원이 너무 크고 사실 앞에 선진국들도 그런 인원들 몇천 명씩 해고되고 그 일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예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그 일에 진입하면 평생 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 특정 몇몇 직군들이 너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이 흔들려도 많은 학생들이나 그 청년들이 그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고 부모들도 그러니까 제조업 뭐 지방 제조업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여전히 그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그쪽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환의 시기에 이 교육이 바뀌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단계가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최근에 그 호주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아웃되면서 지금 그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 진짜 이런 게 필요하겠군 한 게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그 한 도시에서 아들레이드라는 한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 수가 3만 명이 줄어들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대신 이제 돌봄 노동자의 수요가 3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회 전체로 보면 일자리의 수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기계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 돌봄 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에이징 케어 이런 게 부상되면서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돌봄으로 안 간다는 거죠. 연봉의 차이도 크고. 연봉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뭐 선입견도 네, 있고. 선입견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일의 중요성을 보면은 정부는 이 일에 이제 좀 임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남성들의 수요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돌봄 받는 사람 남성들도 있고 힘을 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버리고 또 이렇게 좀 이쪽에 오도록 하고 또 이쪽에 임금과 처우를 높이고 이런 노력을 호주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부족한 안 돼 거죠. 있으니까 저는 경직성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 아까 말했던 기득권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명히 갈등 존재하고 이것은 정말 깨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저의 이익이 클 경우에 이익이 크면 그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임지상정이잖아요. 그것이 사회 집단화되고 렌트 시킹하고 뭐 이런 거를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좀 그게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의 상실에 따른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거죠. 즉 호주가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의 어떠한 그 도시가 산업 생산력을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섹트별로 큰 일자리가 많은 섹트별로 뭘 해야 되냐면 일종의 정상회담처럼 각 예를 들면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우리가 일자리가 많았던 이러한 제조 산업들을 군들을 놓고 여기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민들을 가져가야 되고 이 고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자꾸 퉁치지 말고 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저가 노동력들을 계속 도입시키는 것이 경쟁력에 그나마 당장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여기에 기계화를 도입하는 것이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건지 안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그냥 지역 사람들끼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부분을 빅테크 기업에게 알아서 하셔두면 이게 점점 자본의 노동의 대체율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그들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산 노동자들하고 거기서 그 공장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값싼 노동력의 수입보다는 기술 대체가 훨씬 더 당신들에게 경쟁력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이 기술 대체의 유연성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독일 같은 경우 브레멘 같은 경우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커지면서 그 도시가 날아갔잖아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좀 조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날아간 산업군은 이제 처음 맞다 보니 그렇죠. 여기에 대한 현명한 역사적 경험치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선 산업의 미래는 같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정치권이든 이 사회든 언론이든 여기에서 논쟁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모빌리티 산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도 무조건 뭐 지금 모빌리티 사업자만에게 둘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는 주장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마케팅적 용어들도 있는 거고 공유공제 공유하면서 자꾸 사회적 가치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의 얘기,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정책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조금 솔루션들 나오면서 이건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천천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 자동차 시대가 온다니까 자동차 산업하고만 얘기 들은 거잖아요. 비판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오케이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이 고민의 깊이가 산업별로 저는 대단히 약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자꾸 자배 문제만 목도하는 거죠. 저기를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일자리가 줄 텐데 어떻게 태스크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기본 목표의 재설정이 저는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력이 시장의 확대와 기술 진보는 같이 가야 일자리를 늘어낸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확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념적으로 저는 접근했다고 봐요. 탈핵 저는 뭐 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니까 탈핵 동의합니다. 근데 이 탈핵 이후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재편 없이 탈핵만 딱 건드려 버리니 이번에 지난달에 독일의 노트라인웨스트팔렌주에서 탈석탄을 선언했어요. 석탄으로 라인 강행 기적을 만들었던 그 주가 산업계에서는 이거는 탈핵보다 더 자신들에게 위협이라고 봐요. 탈석탄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핵이 했던 것만큼 사실은 석탄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핵보다 더 석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가지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건 값싼 전기값이잖아요.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가면 경쟁력 잃을까 봐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나눠주면서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미래의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1을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얻을 것이 5고 10이라는 비전과 전망을 각각 영역에 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없다 보니 지금 막연한 공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인포메이션 어스미트리에 의한 비대칭성에 의한 이 조합 그러니까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총체적인 난국들이 출발점은 뭐냐면 다 블랙박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일자리는 좋은 것이요. 막연하게 인공지능은 좋은 것이요. 막연하게 혁신은 좋은 것이요. 혁신도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지금 혁신 성장의 슬로건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플랜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걸 자꾸 혁신도 블랙박스로 보는 거예요. 혁신하면 좋은 것. 이 솔로 모델의 어떤 한계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거 하면 그렇죠. 좋은 것. 시장에 맡긴다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시장에도 다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면 뭔가 방향이 안 정해지는 방향성을 안 거죠. 주는 거고요. 네. 저 지금 자연스럽게 대안 얘기로 넘어왔는데 황 실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 사회 대안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안을 뭐 누군들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제 계속 그 관심이 있는 게 그 너무 변화가 빠를 때는 그 변화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해도 일단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기 그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그 자기 삶의 안정성은 침해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사회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게 저희 그 랩에서 전에 발표했던 자유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데 저는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정부가 좀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그냥 뭉뚱그려서 혁신도 좋은 거다. 인공지능도 좋은 거다. 근데 고용도 중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다 상충되는데 그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정부가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걸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 이제 생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융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경쟁력을 이제 어쨌든 정부는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쪽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중요한데 그 제조업 르네상스를 마치 고용 대책인 것처럼 발표할 때가 있어요. 제조업 고용 문제가 심각하니 제조업 르네상스를 해야 된다. 마치 옛날처럼 그런 대공장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실제 독자들 중에서는 그렇죠. 뭐 다시 옛날처럼 공장이 돌아오는구나. 몇만 명짜리 무슨 공장이 뭐 지역마다 생겨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고 있는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몇만 명짜리를 불러들일 건지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그거 해보려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어떤 건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치 될 것처럼 정부가 인센티브 좀 주면 될 것처럼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변화의 현상 미국은 이렇게 되고 있고 뭐 독일에서도 공장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걸 보면은 불안한 거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 현상을 자세히 보면은 좀 아까 그 우리가 처음 20대들의 취업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방에서의 상태는 더 심각해요. 심각하죠. 지방 네. 대학생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남에서 청년 유니온하고 이제 그 연구자들이 경남에서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그 질적 조사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남의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미 이제 그런 좋은 일자리 같은 뭐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든지 뭐 고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영세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차 벤더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한테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질적 연구로 나온 이야기를 이제 좀 러프하게 요약을 하면은 집안 사정이 가난해서인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서가 아니라 나한테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이 지역을 떠나서 내 친구들처럼 기회를 찾아갔을 텐데 나는 서울 가서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뭐 아니면 했을 대도시 텐데. 다른 대도시라도 갔을 텐데 나는 부모님 사정도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아서 너무 여유가 없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절박함을 중요한데요. 물론 이거를 제가 어떤 특정 집단을 교수 집단이나 관료 집단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비난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서 이렇게 뭐 자문회의 같은 걸 들어가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심 먹으면 보면 얘기하면은 다 자식들 대치동 얘기하고 그 해외 유학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 집단이나 공무원 집단은 애들 유학 보낼 수 있고 대치동 보낼 수 있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은연중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할 때 따라 나오는 말을 보면 은연중에 인서울대학에 특히 스카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심각한 거는 지방 대학생들이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저는 정책 경제정대들이 인공지능 두려워할까 싶어요. 거꾸로 보죠. 독일의 중산층이나 프랑스의 중산층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인공지능 그들도 별로 탐탁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원더풀하고 가장 인류 역사상 자기네 프랑스 역사상 독일 역사상 중산층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산층이 몰락할까 봐 지금 자기네들도 두려운 거죠. 글로벌 엘리트들인데 이미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은 이것이 좋던 싫던 간에 끊임없이 시장의 확대, 시장의 확대의 극명한 표현이 저는 세계화라는 또는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 확대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으로는 안 되겠으니 좀 더 시장 확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나쁜 표현하면 이빠이로 지금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네, 이빠이로 확대되다 보니 이게 이제 이쪽에서 서로 뺏고 뺏는 이런 관계로 간 거예요. 자, 가장 인공지능이 발전한 나라 미국이에요. 가장 인공지능이 두 번째로 발전한 나라 뭐 중국이라고 치죠. 여기 일자리가 줄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자리의 감소 효과를 시장의 확대로 먹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일자리 하면서 왜 우리는 뭘 하냐면 지금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저도 100년 뒤에는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100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스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라면 이 스텝들에서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자본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을 공히 새로운 저스티스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로 해주면서 어떻게 노동에게 혜택을 더 줄 것이고 자본에게 지나치게 많이 가더니 쏠렸던 근데 그것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기술의 진화와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고민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포용적인 성장을 복지 정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경제 내용은 다 자본 위주란 말이에요. 네?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한 촉진을 일자리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태스크의 확장, 태스크의 어떤 질적인 변화들 그리고 이 태스크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의 변화들도 어떻게 같이 발맞춰 나갈 것인가. 일자리 교육만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섹트별로 산업 섹트별로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든. 앞으로 조선업은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해외 플랜트 조선하면은 대부분 설계는 영국에다 맡기고 부가가치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부가가치 어떻게 높일 건지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다른 배를 만들든지 유람선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산업 정책의 영역. 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그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스크를 확장시킬 것이고, 태스크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투여할 것이고, 기술 진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강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노동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는 태스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임금이 많이 나오면 이것에 맞게끔 복지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이게 뭐냐면 디테일에 들어갈 때는 이 기술진화는 블랙박스. 이건 블랙박스. 자꾸 블랙박스가 우리의 거대 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정책에 들어가도 자꾸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블랙박스를 걷어내고 여기에서 정말 튜닝하듯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담론적인 변화들이 있어져야 되고 이 모범사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면 조선산업과 가장 제조업 중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 기업에게만 시장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지혜를 모으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델링을 다른 데도 한번 적용해보자. 똑같이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창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 우리 근데 영원히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이 구조가 맞아? 자, 3차 밴드는 2차 밴드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을까? 통합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의 생산 프로세스가 생산 과정이 정답일까? 자, 이 생산 과정에 대한 혁신, 태스크의 업무의 변화는 이 프로세서의 변화하고 가장 밀접적이잖아요. 밀접하잖아요. 프로세스의 혁신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냈던 게 토요타가 역사적으로 입증해줬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낡은 모델이라고 하지만 혁신,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프로세스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의 관점으로도 그러니까 거울로 보듯이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 보는 게 양쪽이 그러니까 그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연구를 하지만 그 노동 4.0을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연결된다는 거를 처음부터 밝히고 이제 거기에 읽어봐도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어요. 고민이 많지. 근데 우리는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불안의 원천인 것 같고 괜찮다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특히 이 사람이 정말 뭘로 프로그램을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는 식으로 일을 하던 시절은 이미 갔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기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어느 태스크를 하든지 좀 유연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의 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혁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융합한다든지 다른 경험을 가져와서 다른 것을 좀 제안한다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한데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계속 이제 정말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답답한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시냐 수시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긴 플랜을 가지고 서로 교육과 산업과 노동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그런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답도 없죠.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망해봐야 바뀔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뭐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출구를 못 찾고 있다는 건 이해 집단이 첨예하게 관련돼 있고 대입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뭐 보수 정부든 뭐 민주당 정부든 다 얘기했던 것이 뭐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 하자. 뭐 공약엔 다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파괴적인 얘기냐면 참고서 업체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웹에서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작권법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슬로건인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해관계의 그 부분에서의 교육의 내용을 바꿔내는 것. 예를 들자면
5년 뒤부터는 지금부터 준비하자. 5년 뒤부터는 수능 시험에 스마트폰 갖고 와서 시험 볼 수 있어. 쉽게 해서 오픈북 시험이잖아요. 만약 이거 저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없으면 그거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영국의 고등학교 시험 문제 출제위원장이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전자계산기를 갖다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집어이차고 했을 때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공대에서 시험 볼 때 계산기 갖고 가서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쓸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상상을 해보잖아요. 수능 때 스마트폰 갖고 들어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주 훌륭한 혁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의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네, 문제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버린 인재냐. 그래서 구구단 뭐 18배단 5G로 막 옆에서 풀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있더라도 지금 원하는 인재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그렇죠. 도구의 인간이라면서요. 근데 왜 스마트폰은 도구를 안 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 교육 얘기 시작하면 보통 한 2시간 또 가니까 네.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교육 얘기 시작하는 데까지 일단 하고 이제 대안을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정리를 해야 될것 상상력, 같아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랩 2050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상상으로부터 모티브로부터 변화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한번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스마트폰이 수능 시험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죠.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네. 그런 상상의 날개가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재밌네요. 다음번에 한번 정말 다 마련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 혹시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지금 하려고. 아까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그 사회적인 안정성을 좀 별도로 그러니까 정말 직업에 어떤 좋은 직업에 들어가라 그럼 네가 안정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밀어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 좋은 직업이 있건 없건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우리 사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좀 변화에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하죠. 해주는 저는 뭐 오늘 그런 그 자리가 아니라서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자리에 말씀 안 드렸지만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장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투잡을 안 껴도 된다. 저녁에 마트 가서 일할 이거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픈마켓 11번가라든지 G마켓에서 오픈마켓에서 물건 올려서 파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전자상거래가 잘 된다면. 근데 그들을 보면 중견기업들이나 잘 되는 데 있지만 4인 사업자, 3인 사업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건 어디 떼갖고 와가지고 올려가지고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격 변하면 어떻게 검색 광고 해가지고 남는 것도 거의 없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4인 사업자가 지금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맨날 생각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 몇 분 만나보면 그냥 고용하지 말고 가족끼리 할까 매출 좀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끊임없이 3, 4년마다 직원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20대로. 왜? 점점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어차피 그러네. 비슷한 일 하니까. 월급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자리들을 자꾸 미숙령 노동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회복지적으로 볼 때 여유 있는 삶을 살 때 놀지 않고요. 새로운 여기에서의 숙련 노동과 생산적인 걸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겠어요. 좀 너덜너덜하니까 읽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걸 떠나서 뭐 좀 이런 게 없고 저 같은 특히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없거든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저한테는 거의 기본소득하고 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 저에게 사회적인 책임도 저희가 세금 많이 낸다고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낼 겁니다. 근데 저에겐 기본소득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미래를 제가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가 일자리가 오늘 내일의 일자리가 나를 억누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여유가 이런 창의성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는 기본소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능도 기본소득이 상상하시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 지금부터 교육 엄청나게 해야 되고 연쇄작용을 저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쇄작용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애들은 뭐 사회가 책임지거나 어떻게 알아먹겠지. 뭐 과거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게 기본소득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그래 나 일자리 열받는데 일자리 바꿔. 저 상사 마음에도 안 들고 나 다른 거 한번 해볼래. 그런 자유가 생기죠. 그게 사회 동력이잖아요. 다이나믹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이 인사이트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미래의 일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봤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들을 짚고 대안에 대해서 대략 얘기했습니다. 그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업무, 태스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잡에서 태스크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번째로 뭘 하든지 간에 사회 안전망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렇게 네 가지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사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국가가 좀 해야 한다. 들어본 것 같은 예, 제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칼럼에 쓴 제목이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교육과 그 미래 일에 대한 상상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강정수 박사님 뉴스레터 어떻게 하면 구독할 수 있죠? 네. 슬로우 뉴스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 슬로우 뉴스 이 검색하시고. 영상의 링크로 네. 아래에 달아놓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꼭 찾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